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새해부터 주 4.5일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금요일에 휴무를 하거나 반일 근무를 하는 방식인데요.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박희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도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4일제나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제 가운데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참여 기업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공정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시행됩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에서 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를 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1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건강 지원을 위해 기존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제공하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0만 원 상당으로 확대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교통비 지원 정책인 더 경기 패스는 올해부터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으로 확대되고 경기 패스 카드로 문화, 예술, 관광 분야 결제 시 연간 최대 10만 원의 환급 혜택도 제공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과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입주 물량은 40%나 급감하는데요. 그나마도 공급 물량이 상반기에 몰려서 하반기에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에서 주요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14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7만 가구 넘게 줄어듭니다.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도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줄어든 26만여 가구로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도는 지난해 11만 6,900여 가구에서 올해는 7만여 가구로 40%나 급감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분양과 후행지표인 입주가 동시에 급감하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입주 물량도 올해 상반기에 몰려 이사 수요가 많은 가을을 전후로 전월세 가격 변동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오르면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게 돼 올 하반기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상반기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약세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하반기는 상반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입주 물량 부족, 또 공급 물량 부족, 전세 가격 상승 영향이 뒷받침이 된다면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기본 계획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군포 3본과 부천 중동이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주민 동의서 제출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군포와 부천시가 가장 먼저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승인은 선도지구를 비롯해 노후도시 특별정비구역 사업의 추진 방향성 결정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3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3분 선도지구 2곳 모두 공공시행을 희망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서가 이달 안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7년 철거와 착공을 목표로 LH와 단지별 주민대표회가 MOU를 체결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L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군포시와 LH는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절차 간소화 등 사업기간 단축의 이점이 크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포시는 이달 안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고시 공고를 끝내는 등 행정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양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위해 이달 안에 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개발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부터 올해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어서 6만 7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는 6만 7천 가구 규모로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약 1,2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도시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산업과 업무,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KTX 광명역과 지하철 1호선, 7호선이 지나고 서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북철도 1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철도에 대한 계획은 있거든요. 광명시흥 지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저기하기 위해서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한 거죠. 이처럼 광명 시흥지구 개발 청사진이 확정된 가운데 원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정당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또 그다음에 그 사무실 임대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공실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 많았거든요. 빠른 이 모든 게 실시가 되면은 그분들이 그만큼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는 올해 보상 공고를 거쳐 오는 2027년 택지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6만 7천 가구가 공급되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가 안양과 군포, 성남, 고양,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끝난 데에 따른 것으로 최근 해당 지역의 거래량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화성시가 2025년 새해 첫날 우리나라에서 5번째 특례시로 승격했습니다.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한 화성시. 시 승격 23년 만인 2023년 12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화성시의 인구는 103만 명. 2년 연속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화성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특례시의회라는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도약하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례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과 창원 등 4개였는데 화성시가 추가돼 5개가 됐습니다. 5번째 화성 특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일반 시와는 또 뭔가 다른 혜택이 있으면 좋겠죠. 노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복지 같은 게 그런 게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두 16개의 사무를 이양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직급과 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해제 요청, 택지 개발지구 지정과 산지 전용 허가, 관광특구 지정 평가와 물류단지의 개발과 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에는 51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 사전 승인 제외, 관광지 지정과 취소, 개선 명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사무 등 19개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일반구 4곳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구에 편입해달라는 동부지역 일부 주민들의 불만과 서울만큼 넓은 면적인 남양읍과 향남명 등에 고작 한 개의 구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비판이 제기된 상태. 위치가 어디 두느냐, 시청 근처에 둘 것이냐 아니면 조암 쪽으로 해서 항남 그쪽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또 항남이 많으니까요. 어떤 중간쯤에 둘 것인지 그거는 뭐 상의를 해야 되겠죠. 동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 과제와 함께 4개의 일반구를 어떻게 획정할지 당장 풀어야 할 화성 특례시의 첫 번째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안성 구리 구간이 새해 1일부터 개통됐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와 안성 소부장 단지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인데다가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량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안성맞춤 나들목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 구리 구간 내 가장 남쪽에 있는 나들목입니다. 안성 서동대로에 연결된 고속도로 입구로 안성의 소부장 단지 예정지가 반경 1km 안에 있습니다. 안성에는 이 나들목 외에도 하이패스 전용으로 지어진 고3 나들목도 추가 개통됩니다. 이와 함께 용인에서는 북용인 나들목이 개통되며 남용인 나들목은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로 연결되는 강동 고덕나들목과 연결돼 서울과 안성을 잇는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총 72.2km, 제한 속도는 경부고속도로 최고점보다 높은 시속 120km입니다. 특히 남용인 나들목이 완공되면 안성 소부장 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연결해주는 데다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통에 앞서 인접시와 국토부 등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무안공항 참사로 취소됐습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안성과 구리 사이를 잇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용인 서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용인시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충하고 반도체 단지와 연결도로 확충 등을 위해서 올해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1일 개통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안성과 구리 사이 72.2km 구간이 연결되면서 용인에선 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고속도로 남용인 나들목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도로 321호선을 잇는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매산과 일산 구간 2.32km를 올해 개통하고 유은 매산 구간의 빠른 설계, 그리고 매산 4리 입구에서 매산 사거리 구간 확장을 경기도에 지속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도로 개선을 포함해 올 한해 4,521억 원을 지역 교통망을 갖추는 데 쓴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인 남사 이동읍 일대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을 위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변 도로 개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제조사가 면제된 국지도 82호선의 경우 6.8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고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지방도 321호선 5.3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이어지는데 각 도로는 국가산단이 첫 가동되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 공사가 올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원산면 주변 도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용인시는 올해 안으로 복외 원삼로 전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철도와 관련해선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등 3개 사업이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용인시의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경기도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재구호기금 도비 154억 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한 달치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고교 학점제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교육 방식과는 평가에도 차이가 있어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직접 수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교실을 옮겨 다니며 선택한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학력 성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내신 등급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개편에 따라 2가지 평가 방식을 병행해 사용합니다. 절대평가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A에서 2등급까지 평가됩니다. 2등급 이상을 성취해야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른 과목의 구조도 크게 변합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공통과목은 주로 필수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입니다. 선택과목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 특성에 맞게 과목 개설을 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해야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 우선 과목 선택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도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2025년은 황금 연휴가 많은 해입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열흘 이상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미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새해 달력을 살펴드립니다. 2025년 놀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이 계획을 미리 짜두시는 분들에겐 휴가를 하루 이틀 정도 더 붙여서 길게 활용할 수 있는 공휴일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번 달 말, 1월 말 설날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의 연휴가 사흘간 이어져서 앞뒤로 휴가를 쓰신다면 길게는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황금 연휴는 10월입니다. 이 4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와 더불어서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을 더해 장장 일주일 동안 휴일이 이어집니다. 만약 금요일 날 하루만 더 휴가를 쓰신다면 무려 열흘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이 기간 동안 항공권 매진 행렬도 잇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무려 4배 이상 가격이 오른 곳도 있어서 만약 계획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사나흘간 이어지는 휴일도 살펴봅니다. 대체 공휴일이 있는 3일절 연휴 사흘, 어린이날과 부처님이 오신 날이 겹쳐 생긴 대체 공휴일로 5월에는 총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또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에 사흘 휴일이 이어집니다. 2025년 공휴일은 총 119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 만들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황금 연휴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2025년 을사년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흔히 징그럽고 무서운 동물로 여겨지지만 예로부터 치유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을사년 뱀에 얽힌 이야기를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특유의 생김새로 인해 동서양 어디에서나 징그럽고 무서운 혐오 동물로 인식되어 온 뱀. 하지만 다시 태어나듯 허물을 벗는 특성 때문에 재생과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에 뱀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의료나 의학을 상징하는 그 문양에서 지팡이에 뱀이 휘감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뱀이 사실은 꼭 마냥 무섭고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니고요. 의외로 또 영원이나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치유를 상징하는 동물로도 서양에서는 또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또한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많게는 한 번에 100개나 되는 알을 낳아 자손을 번창시키는 데다 곡식을 털어가는 쥐를 잡아먹기에 재물의 손실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뱀이 우리나라에서 업신앙이라고 하여서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모셔지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뱀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양가성을 가진 대표적 동물로 꼽힙니다. 보통 뱀 하면 두려운 이미지를 떠오르기 이제 마련이지만 또 그 부분이 또 많이 문화적 상징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의외로 또 뱀이 또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뱀은 양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찾아온 2025년. 뱀의 기운으로 치유와 풍요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